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심한 두통이 생기게 되고 감기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평소에 이런 증상을 느꼈다, 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세포가 달라붙은 부위에 따라서 상당히 독한 경우가 많아서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췌장암 환자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 바로 암인데요. 암은 언제 발견하는지에 따라서 죽을 병이 되기도 하고 완치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예요. 국가암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요약병기별 생존율이라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암이 초기에 발견돼서 그 부분에만 있을 때, 조금 진행됐을 때, 그리고 멀리 전이됐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존율을 나타낸 통계예요. 보시면 초기에 발견했을 때의 평균 생존율은 약 92%인데 반해서 늦게 발견해서 원격 전이가 있을 때의 생존율은 26%입니다. 이건 암 전체를 평균 낸 통계예요. 갑상선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만 발견하면 생존율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반면에 늦게 발견하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독하다는 췌장암 같은 경우도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47%로 꽤 높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게 되면 생존율이 2.6%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완치까지 노릴 수 있는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과 진료를 하면서 암 환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었는데요. 환자분들 진료를 볼 때 꼭 여쭤봤던 것들이 있어요. 바로 처음에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가셨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별 증상이 없이 그냥 발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세히 파고들면서 여쭤보다 보면 꼭 처음에 느꼈던 증상들이 하나 두 개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암은 몸속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기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빼고 모든 장기에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에는 약 200종류의 암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암들이 생기게 되면 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도 있고요. 암이 생긴 장기에 관련된 특징적인 증상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암을 빠르게 의심하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증상 몇 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요. 혹시 평소에 이런 증상을 느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전신적으로 느끼는 증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요한 증상 첫 번째, 바로 극심한 피로와 체중 감소예요. 의학적으로 6개월 동안 5% 아니면 5kg 이상 빠지는 체중 감소를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또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땅속으로 푹 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경우다. 이럴 때는 몸속 어딘가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 가능성을 꼭 의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가 증식하면서 몸속의 에너지, 특히 포도당을 싹 빨아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봤던 암 환자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체중 감소를 경험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원인 모를 체중 감소나 피로가 생겼다, 이럴 때는 암을 꼭 의심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이상 열이 펄펄 끓고 식은땀이 난다, 이럴 때도 암을 의심해야 돼요. 감기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독감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감기는 2, 3일, 길어도 일주일이면 열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암 때문에 나는 열은 몇 주 동안 계속 고열로 끓게 되고요. 또 특징적으로 밤에 식은땀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암이 조직을 침범하면서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열인 거예요. 이렇게 원인 모를 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원인을 감별하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요. 그냥 방치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유 모를 출혈입니다. 몸 어딘가에서 이유 없이 피가 나는 경우 꼭 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혈관들을 막 끌고 와요. 그래서 암이 있는 부위에 피가 잘 나는 특징이 있어요. 몸 어딘가에서 이유 없이 출혈이 한 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이에요. 암이 진행하면서 근처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엄청나게 아픈데요. 이걸 암성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적으로 암이 누르는 위치와 다른 곳이 아픈 방사통이라는 개념이 있어서요. 어떤 부위가 아프다고 해서 그 위치에 꼭 암이 있다,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췌장암 환자의 허리 통증인데요. 췌장은 몸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등 쪽으로 뻗치면서 등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췌장암 환자분들이 처음에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보다가 시간을 허비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 모를 통증이 강하게 느껴지신다, 꼭 암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만져지지 않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예요. 암세포는 급격하게 증식하면서 덩어리를 만드는 특징이 있어서요.
있는데요. 암 덩어리가 커지거나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된다면 이전에 만져지지 않던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몸 주변에 있는 림프절들이 많이 그렇고요. 피부라던가 아니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유방 쪽에 이전에 만져지지 않던 몽울이 잡힌다. 이럴 때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물론 감기에 걸린 경우에도 편도가 붓고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도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며칠 안쪽으로 덩어리가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몽울이 일주일 이상 유지되고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꼭 암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증상 두세 개가 같이 동반되고 또 1,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암세포는 몸 여기저기에 달라붙어서 증식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달라붙은 부위에 따라서 특징적인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도 한꺼번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는 뇌종양입니다. 머리에 생긴 뇌종양은 생존율이 엄청나게 낮은 최악의 암이에요. 두개골 안쪽은 공간이 되게 좁고 또 뇌랑 신경 같은 미세한 기관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뇌종양이 생겨서 뇌 안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아침에 심한 두통이 생기게 되고 이유 없이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야의 일부가 뿌얘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머리 쪽에 CT나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강에 생길 수 있는 암으로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이 있습니다. 흡연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인데 그 위치상 수술이 굉장히 까다로운 암이기도 해요. 입안에 생긴 궤양이 3주 이상 낫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구강암을 의심해야 되고요. 목에 덩어리가 만져진다던가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던가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인후두암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 쪽에 생기는 암도 있는데요. 비인두암의 경우에는 김우빈 배우가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없는데도 한쪽 코가 계속 막히고 코피가 흐른다. 이럴 때는 꼭 암을 의심해야 되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비인후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목에 생기는 암, 대표적으로는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국내 유병률 1위의 흔한 암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발견되는 암이에요. 조기에만 발견할 수 있다면 완치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예후가 좋은 암인데요. 갑상선은 우리 목젖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를 습관적으로 눌러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없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를 꼭 시행해야 돼요. 목소리가 이유 없이 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갑상선암이 진행하면서 근처에 있는 되돌이 후두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음은 폐암입니다. 폐암도 되게 흔한 암인데요. 흡연자에게만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비흡연자 여성분들에게도 점점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폐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 있어요. 며칠 정도 하는 기침은 당연히 감기 증상일 수 있지만요. 기침이 잘 낫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이럴 경우에는 꼭 암을 의심해 보시고 CT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상, 바로 객혈인데요. 아까 암이 붙어있는 부위에서는 피가 나기 쉽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기침을 했는데 가래에 피가 묻어나온다. 이런 경우에도 폐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피부에 생기는 암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흑색종인데요. 왠지 피부에 생기는 거라서 가벼운 암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되게 무서운 암입니다. 전이 속도가 엄청 빠르고 독해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후가 안 좋아요. 원래 없었던 새까만 점이 생기고 계속 커진다던가 아니면 손톱이나 발톱에 검정색으로 세로선이 생기는 경우라면 꼭 피부암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암이 의심된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위장관 쪽이에요. 위장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통과하는 통로를 의미하는데요.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순서로 이어져요.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한테 엄청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국가암검진에서도 전 국민에게 검사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암들에서도 피가 나는 것이 제일 확실한 증상이에요. 만약에 피를 토한다던가 변 색깔이 검게 바뀐다. 이럴 때는 위암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을 봤는데 새빨갛게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피가 나온다면 이건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음식을 삼키는 게 몇 달째 계속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식도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일 애매한 것이 바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들은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 증상과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몇 달째 낫지 않고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위내시경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간담체 쪽이에요. 간이나 담도, 쓸개, 췌장 같은 장기들은 우리 몸 깊숙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제일 대표적인 증상, 바로 황달인데요. 황달은 담즙의 배출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담즙은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들을 모아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황달은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눈이나 피부, 소변이 샛노래지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 어딘가를 암덩어리가 눌러서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왜 이렇게 노래졌냐 라는 얘기를 하면요,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서 복부 초음파, CT, MRI 같은 검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생기는 암들은 상당히 독한 경우가 많아서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생식기 쪽인데요. 이쪽 암들은 소변과 관련된 증상이 많습니다. 일단 남성의 경우 힘을 줘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혹은 소변이 자꾸 마려워서 밤에 잠을 깬다. 이때는 전립선 쪽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커져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지만요, 드물게 전립선 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비뇨기과 진료를 보셔야 되고 전립선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소변을 보는데 새빨갛게 혈뇨가 나온다. 이럴 때는 방광암이나 요관암, 신장암일 수 있어서 꼭 CT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성관계 후에 하혈이 있거나 아니면 폐경을 했는데도 질출혈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자궁경부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암들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문제는 초기 단계의 암일 때는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증상을 느끼고 검사를 받는다면 이미 늦은 3기, 4기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라면 솔직히 완치까지는 노리기 어렵고 치료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건강검진은 꼭 챙기시고요. 여기에다가 몇 가지 검사를 더해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을 받아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통계를 낼 때는 암에 걸릴 확률 몇 %, 사망할 확률 몇 %,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내 몸에 걸리게 되면 그건 100%입니다. 일단 건강을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나 시간을 아무리 써도 그 전후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에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지금 투자하는 게 제일 싸게 먹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피가 암에 좋은지 나쁜지, 커피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믹스커피는 좋은 게 맞는지 17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연구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의 사망률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4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드시나요? 한국인들의 커피 소비량은 세계 2위라고 하는데요. 1인당 연평균 405잔의 커피를 먹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오늘 커피 한 잔씩은 꼭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커피가 발암물질로 규정이 됐었고 커피집에 가면 발암물질 경고문이 붙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커피가 진짜 발암물질이라면 매일매일 커피를 먹는 우리 한국인들은 괜찮은 게 맞을까요?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되게 신기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바로 커피를 판매할 때 발암물질이라는 경고문을 꼭 붙여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커피를 먹으러 가면 발암물질이라는 경고판이 꼭 붙어 있었어요. 이건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커피콩을 로스팅할 때도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판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커피 회사들이 약 4천만 명 정도 되는 커피 소비자한테 1인당 260만 원씩 배상해야 될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가 발암물질이라는 이 판결은 1년 뒤인 2019년도에 뒤집혔어요. WHO에서 그동안 커피에 대해서 진행됐던 연구 1000여 개를 다시 한번 검토했고요. 그 결과 커피가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커피가 발암물질인지 아닌지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피는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발암물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제일 대표적인 기관이 국제암연구소 IARC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 결과를 종합해서 발암물질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00개 정도 되는 물질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 결과를 1군부터 4군까지 숫자로 나타내고 있어요. 1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발암물질, 2군은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다, 3군은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어렵다, 4군은 발암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1군 발암물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흡연이나 술, 성면이나 비소, 가공육, 방사선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과연 커피는 어디에 속할까요? 커피는 1991년도에 2B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건 커피에 들어있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1군 발암물질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커피콩을 볶을 때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2A군 발암물질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커피에 들어있는 이런 물질들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인체에 진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자들이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커피가 암 발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 약 1000여 개를 과학자들이 다시 검토했고요. 발암물질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2016년도에 발암물질에서 해제됐고 3군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커피는 발암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엔 반대로 커피가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더라 라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발암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폴리페놀이 있는데요. 폴리페놀은 레드와인에서 알코올 성분을 빼고 나머지 빨간색 색소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항산화 기능이란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을 중화하는 기능인데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면 DNA나 단백질의 돌연 변이를 억제하면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클로로겐산이라는 물질도 중요한데요.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암이나 성인병,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에 있는 클로로겐산이 대장암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한다는 결과도 있고요. 1000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유방암 사망률이 낮더라 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약 50만 명의 아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한 건데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더라 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커피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구강암, 인두암, 흑색종, 피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신장암, 자궁내막암, 이렇게 다양한 암종의 발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아요. 물론 일부 암들, 예를 들면 방광암이나 췌장암, 폐암 같은 경우에는요, 커피가 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라는 결과도 있고 낮춘다라는 결과도 있어서 이런 결과들은 아직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요, 커피가 암에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발암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암을 예방하는 항암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디카페인 커피로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디카페인 커피는 유기용매나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커피에서 카페인만 싹 빼는 제품을 의미해요. 나머지 성분들은 거의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카페인만 빠지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다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요, 커피가 가지는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마시는 커피의 종류랑 무관하게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더라 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카페인 여부는 암이랑은 상관이 없지만요,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해서 밤에 잠을 못 자면 그건 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근무나 아니면 야간에 빛을 쬐는 거는 2A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밤에 잠을 계속 못 자는 것만으로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흔히들 믹스커피에는 프림이나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믹스커피에 포화지방이나 당류가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식품에 비하면 그 양이 많지 않아서 건강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커피 믹스에 들어있는 프림이 제일 논란이 많은데요. 프림은 야자유로 만들어집니다. 야자유의 주 성분인 라우르산은 우리 몸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몸에 나쁜 포화지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되게 적기 때문에 몸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1.5g인데요. 이건 요플레 한 개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5g이어서요.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건 포화지방 측면에서 봤을 때 믹스커피 3잔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도 문제겠죠. 설탕도 마찬가지로 몸에 안 좋은 것은 맞지만 그 양이 되게 적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당류는 약 5g 정도인데요. 보통 우유 한 잔이나 요플레에 들어있는 당류는 10g이라서 믹스커피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 좋다는 사과 하나에는 당류가 26g이 들어있어요.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으면 믹스커피 5잔을 먹은 것과 동일한 당류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이나 설탕이 몸에 안 좋은 것은 맞지만 다른 식품과 비교했을 때 그 양이 많지 않아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믹스커피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커피가 너무 좋고 안 먹으면 불안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적당량을 섭취하는 건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하루 2잔까지는 괜찮고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1잔까지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믹스커피의 꼬리 부분에 있는 설탕 조절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잡아서 설탕만 빼고 나머지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뜨거운 커피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란셋이라는 되게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가 있는데요. 65도씨 이상의 뜨거운 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경우 식도암의 발병 위험이 8배까지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뜨거운 차를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어요. 만약에 암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아이스 커피나 미지근한 커피를 드시는 것을 권고드린다는 의미예요. 17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이 연구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의 사망률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4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제일 낮았어요. 이 결과는 설탕을 넣어서 먹는 사람이나 넣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가 발암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의 경우에는 프림이랑 설탕이 몸에 안 좋은 것은 맞지만요. 들어있는 양이 워낙 적어서 믹스커피 1-2잔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 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요. 너무 하나하나 따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피가 발암물질인지 아닌지 걱정하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우리 요리할 때 식용유를 넣고 가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용유를 가열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오는 발암물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심혈관 질환,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식용유가 좋은지 나쁜지 딱 정해달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름 첫 번째, 바로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분당에 있는 미라클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강영창 의사라고 합니다. 유튜브 암 공부하는 의사 강영창에서 암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요리를 할 때 정말 다양한 식용유를 사용하곤 하죠.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용유를 잘 사용하면 정말 풍미가 살아나고 맛도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식용유 중에서 암이나 성인병,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식용유가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잘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집 주방에는 몸에 나쁜 식용유가 있진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식용유를 다른 말로 하면 지방이잖아요. 지방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도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가 형태를 잘 잡기 위해서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세포막이 바로 지방 성분입니다. 물이랑 지방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에 영양소나 산소가 잘 들어가고 노폐물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 사이에 통신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암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나쁜 식용유를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천식이나 류마티스 같은 염증성 질환, 심혈관 질환,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용유가 좋은지 나쁜지 딱 정해달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카놀라유는 진짜 몸에 나쁜 건지, 올리브유로 튀김을 하면은 발암물질이 진짜 나오는 건지,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미역을 볶아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다들 하는 말이 달라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기준으로 몸에 좋은 식용유와 나쁜 식용유를 구분할 수 있는지 3가지 기준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양학적인 균형이 잘 맞는지, 이게 중요해요. 불포화지방이랑 포화지방의 비율, 아니면 식용유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이나 항산화 성분 같은 미세 물질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산패에 잘 견디는지가 중요합니다. 식용유는 보통 굽거나 튀기는 요리에 많이 사용하니까요. 열에 얼마나 강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추출 방법입니다. 식용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몸에 좋은 식용유, 나쁜 식용유가 구분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식용유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식용유를 고를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영양학적인 균형이에요. 그 중에서도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오메가9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몸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약간은 떨어져요. 아까 세포를 둘러싸는 세포막이 지방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세포막이 생긴 모양은 우유에 코코볼이 떠있는 모양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동그란 코코볼은 오메가3고요. 다른 모양으로 생긴 코코볼은 오메가6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막의 오메가3의 비율이 높아지면 세포막이 부드러워지고 물질이 투과가 잘 됩니다. 반면에 오메가6가 높아지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투과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9 같은 경우는 오메가3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오메가3랑 오메가9이 몸에 많으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 좋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암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분당 서울대병원이랑 고대 안암병원에서 시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4% 감소하고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16% 감소하더라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500mg씩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입증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오메가3가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신경세포의 기능과 시냅스 기능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메가3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진행된 연구가 정말 많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오메가3를 1g씩 섭취했을 때는 헬리코박터로 인한 위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요. 하루에 2g의 오메가3를 섭취하면 대장 선종을 억제, 하루에 3g을 섭취하면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메가6가 높은 식사를 하면요,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하면 보통 삼겹살같이 굽거나 튀기는 음식이 많잖아요. 이렇게 서구화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오메가6랑 오메가3의 비율이 대략 15대1 정도로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 정도 비율은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4대1을 넘기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70%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3대1보다 낮아지면 천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억제된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율이 2.5대1보다 낮아지면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가 억제되더라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오메가6는 낮고 오메가3가 높은 식용유를 드셔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식용유에는 지방산 말고도 항산화 물질이나 미네랄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나 올레오칸탈, 올레오페인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물질들이 몸속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요. 또 아보카도 오일에는 철분이나 구리 같은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빈혈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 좋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량 영양소도 식용유를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고려하셔야 될 건 바로 식용유의 산패입니다. 산패라는 건 식용유가 상한다는 걸 의미해요. 식용유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나 벤조피렌 같은 유해한 물질이 생기면서 몸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산패가 잘 되지 않는 식용유, 즉 산화적 안정성이 높고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보통 우리 요리할 때 식용유를 넣고 가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용유를 가열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발암물질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높이다가 식용유에서 연기가 나는 온도를 발연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나오는 발암물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보통 튀김할 때 온도가 180도에서 200도 정도 하기 때문에요. 발연점이 이것보다 낮은 식용유는 튀김 요리엔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선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기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포도씨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압착한다고 하면 약 100kg의 포도씨에서 포도씨유가 100cc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식용유가 마트에 가면 왜 이렇게 저렴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씨앗에서 추출하는 카놀라유나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콩기름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추출하는 정제유입니다. 정제유는 석유에서 뽑아낸 헥산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고요. 이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원재료에서 기름 성분을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독성 물질들이 많이 섞이게 되고요. 강산이라던가 강염기 아니면 유기용매 같은 거를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독성 물질들을 아무리 잘 제거하더라도 미량의 물질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물질들이 몸속에 축적되면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정제유는 피해 주시고 압착 방식으로 만든 압착유를 선택하시라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식용유는 뭐가 있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양학적 균형, 산화적 안정성, 그리고 추출 방법을 고려했을 때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름 첫 번째, 바로 아보카도유입니다. 아보카도유는 오메가3랑 9의 비율이 높고요. 오메가6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루테인과 카로티노이드가 많아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보카도유가 좋은 점은 바로 산화적 안정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보카도유의 발연점은 270도로 굉장히 높아서요. 튀기거나 굽는 등의 어떠한 조리 방법을 써도 굉장히 안정합니다. 하지만 아보카도유 특유의 향이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고요. 또 비용도 상당히 높다는 점은 단점이 되겠어요. 두 번째 좋은 기름,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로 오메가6가 아주 적고 오메가3랑 9의 비율이 높은 좋은 기름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E, 폴리페놀, 올레오칸탈, 올레오페인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요.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서양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유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실제로 올리브유를 복용하면 면역력을 개선하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억제 같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또 생각보다 산패에도 강한 기름이어서 오래 보관해도 독성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올리브에서 뽑아낸 다음에 정제를 얼마나 거치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뽑아낸 바로 그 상태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제를 한 번 거치면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여러 번 정제를 거쳐서 기름 성분만 뽑아내면 퓨어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발연점이 굉장히 낮아요. 반면에 퓨어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발연점이 높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에는 발연점이 160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튀김 요리에 사용하는 건 비추천, 드레싱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몸에 안 좋은 기름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콩기름,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그리고 카놀라유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콩기름은 값이 싸서 식당에서 튀김 용도로 많이 쓰이고 집에서도 가끔 부침개를 부쳐 먹을 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왠지 콩에서 짜낸 거라서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콩기름은 콩에 유기용매를 넣어서 기름 성분만 뽑아낸 정제유예요. 그래서 콩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은 다 빼고 기름만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학적 균형이 좋지 않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미네랄이나 비타민, 항산화 물질 같은 건 다 빠져 있는 거죠. 또한 콩기름은 오메가6의 비율이 되게 높아서요. 만성염증이라던가 성인병, 암 같은 나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식용유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는 포도씨유나 해바라기 씨유예요. 이 두 가지도 왠지 몸에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식용유계의 배신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씨앗에서는 기름을 추출하기가 어려워서 일반적인 압착 방식으로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기름을 추출하는 정제유의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보시는 대부분의 포도씨유나 해바라기 씨유는 정제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포도씨유랑 해바라기 씨유도 오메가6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염증이라던가 성인병, 암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 밖에 몸에 안 좋은 기름으로는 카놀라유를 들 수 있는데요.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왠지 그 이미지상 몸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카놀라유는 영양학적 균형은 꽤나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카놀라유의 최대 단점, 산화적 안정성이 되게 낮습니다. 온도를 150도 이상으로만 올려도 유해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카놀라유는 절대로 가열하면 안 되고요. 또 대부분의 제품이 유기용매를 사용한 정제유라서 굳이 다른 식용유들도 많은데 카놀라유를 골라야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라서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그것만 주구장창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서도요,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에 한 컵씩 꾸준히 드셨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피 검사를 해보니까 없었던 고지혈증이 갑자기 생겼고 피도 되게 끈덕끈덕해져서 환자분도 놀라고 저도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쁜 음식만 빼고 나머지 음식들은 그냥 골고루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